알쏭달쏭 꼭 알아야 하지만 어려운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는 코너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오늘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요. 법인세 쇼크라는 말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 법인세가 줄었다. 이 말은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나라가 하는 일을 네. 혹은 정부의 역할을 아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네. 세수와 세출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쓰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네. 근데 세금이 덜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금이 덜 거치면 세출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보신 것처럼 국내의 국세 수입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같은 1월에서 4월 동안 134조였는데 올해는 125조로 줄었습니다. 8.4조나 더 예. 줄었군요. 그럼 그 국세 수입 중에 많은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인세겠죠. 근데 그 법인세 수입도 같은 기간 동안 12조 이상 줄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 국세가 줄어든 주된 배경은 뭐다? 법인세 감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뭐 대기업들이 계속 영업 손실이 일어나면서 법인세를 많이 내지 못했고요. 그 밖에도 금융지주 회사들도 마찬가지 네. 적극적으로 법인세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좋지 않고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법인세를 덜 내게 되고 법인세를 덜 내게 되니까 나라의 세수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세수, 돈이 없어졌다는 소리네요, 많이. 그렇습니다. 결국 법인세 세수에 기반해서 세수를 가지고 재정을 지출하면서 경기가 선순환하는 것인데 세수가 안 거치니 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국가가 해서 이런 것도 예측을 못 합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예측을 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은 확실한 비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재정 지출 계획을 입안하거든요. 연말에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국회까지 통과하는 거죠. 근데 재정 운용 계획에는 세수와 세출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어요. 네. 근데 이만큼 세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세수가 안 거치니 세출을 늘릴 수가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현 정부의 주된 정책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살피겠다입니다. 네. 근데 재정 건전성을 살핀다는 얘기는 안정적으로 세수가 거치고 그 이상으로 세출을 늘린다는 것인데 네. 근데 이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는 일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국민들 너무 생활이 퍽퍽하고 이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 급하게 그 얘기했어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해주면서 네.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도 잘못해서 네. 법인세도 엄청 줄고 국세에 수입이 없다 보니 네. 유류세 인하 조치도 더 이상 못하게 되면 네. 결국에는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또 세금 더 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도 네. 6월 이후로 연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어서. 예, 왜냐하면 9차례 연장했는데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지지난달까지 치솟다가 조금 다소 하향 안정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해도 된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 더 큰 것은 국세 수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장기간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유류세 부담을 많은 예를 들어 운수업자라든가 자영업자들도 다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만큼 세수 펑크 문제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으니까 하나 긍정적인 수치 얘기가 네. 있어서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가 4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기사를 봤습니다.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무역 수지 흑자를 견인했다라고 하는데 네. 얼마 전에 교수님 나와오셔서 반도체 뭐 이쪽에 먹구름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불과 한 2주 만에 좋은 소식이 나왔네요. 이거 네. 괜찮은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얘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 흑자가 41개월 만에 최대치다.
흑자 무역 수지는 뭡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겁니다. 네. 근데 수출은 11.7%나 늘고 수입은 2.0%나 주니까 돈을 더 벌었다는 그렇죠. 거겠죠. 무역 수지 흑자는 더 고조되는 겁니다. 더 네. 확대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수출이 급격하게 11.7%가 수출이 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에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개 품목이 수출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수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박수 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좀 3분기 네. 또는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괜찮아져야 된다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네. 수출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 수출 중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주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출액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늘어나지 않는 오히려 이들을 제외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수출액을 보면 아직도 감소세에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만한 경제 회복은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기업, 자동차 기업들은 수출 회복이 진전되니까 경기가 괜찮아지네 체감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 여러분 혹은 그렇죠. 반도체나 자동차와 관련 없는 그 밖에 다른 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분들은 전혀 수출 회복을 체감할 수 없고 경기 회복이 직감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낙속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전반적인 그런 혜택이 우리 국민들한테까지 뿌려지기까지 시간도 또 걸릴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무역 수지 내용 중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네. 대중국 수출이 1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중국하고도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걸로 아는데 네. 미국을 제쳤다고요? 우리 네, 지금 그렇습니다. 수출액이.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은 늘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면서 미국이 1위국으로 다시 역전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중국 수출액이 크게 늘면서 다시 중국이 1위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들의 수출액이 많이 늘어난다. 이것은 좋은 건데 네. 근데 다만 이렇게 중국에 대해 편향적으로 수출을 의존하는 형태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개편을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중국 수출이라도 늘어나는 구조다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 좋은 청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때 또 중국에 너무 의존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출 다변화를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그동안 워낙 이 교류가 적어졌었는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직접 버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분기 또는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